순이야, 넌 왜 그렇게 살아? 너한테 뭐가 남았어? 남은 게 있어야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앞으로 이 집 식구다. 서방님, 지금 뭘 하셨습니까? 아씨, 우시는 겁니까? 아니다. 불이 약해서 눈이 매운 것뿐이야. 마님, 제가 불편하게 해드리는 건 아니지요? 불편하다고 말할 수 있는 처지인 줄 아느냐? 순이야, 어디 가려고? 갈 수 있는 곳이 있는 사람처럼 묻지 마십시오. 때는 조선 중기 효종 임금 치세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전라도 남원 땅 서총리 만석이라는 사내가 아내 순이와 살림을 꾸리고 있었지요. 만석은 논 두 마지기에 텃밭을 일구며 살아가는 평민이었습니다. 21살에 장가들어 순이와 슬아에 아들 둘, 딸 하나를 두었지요. 순이는 억척스러운 여자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몸져눕자 대소변을 받아내고 흉년에는 산나물을 캐다 팔아 식구를 먹여 살렸지요. 그 마음 아마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 세월이 꼬박 20해였으니까요. 여러분, 이 순이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절대 먼저 결론 내리지 마세요. 이 이야기의 반전은 끝까지 봐야 이해가 됩니다. 만석은 그런 아내를 두고도 장터에 나갈 때마다 마음 한켠이 공허했습니다. 젊은 시절 품었던 꿈, 한양에 올라가 글 공부를 해보겠다던 그 꿈이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걸려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봄, 만석은 장사차 순천 장터에 내려갔다가 분이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주막에서 혼자 살아가는 25살의 처녀였지요. 분이는 얼굴이 곱고 말이 살갑고 무엇보다 만석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여자였습니다. 만석은 고향에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그 따뜻한 경청에 그만 마음을 빼앗겨 버렸지요. 만석은 그 길로 석 달을 순천에 머물렀습니다. 순이는 소식이 끊긴 남편을 기다리며 논일을 혼자 해내고 아이들을 건사했지요. 가을거지가 끝날 무렵 만석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분이를 데리고 왔지요. 이 사람도 앞으로 이 집 식구다. 마당에서 순이를 바라보며 만석이 한 말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순이의 손에서 물동이가 떨어졌습니다. 참 서러운 일이었지요. 20해 이 집을 지켜온 여자에게 남편이 건넨 말이 그것 하나였으니까요. 가슴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잠시만요, 여러분. 본격 시청 전에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영상을 만들 때 한자리에서 꼬박 5시간을 몰두하며 역사 조사를 하고 대본을 쓰고 이렇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응원은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안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만석은 분이의 짐을 날라주며 환하게 웃었지요. 순이는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며 그 모습을 등 뒤로 느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릇은 하나도 깨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오히려 더 슬펐습니다. 무너지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순이는 무너지지도 못했지요. 밥상을 들고 안방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분이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순이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상을 내려놓고 돌아섰지요. 그 선택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됩니다. 평생 이 집 안주인으로 살아온 여자가 자신이 차린 밥상을 첩의 방 앞에 내려놓아야 했으니까요. 순이는 그날 밤 부엌 아궁이 앞에서 혼자 찬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들도 눈치를 채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았지요. 다음 날부터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분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만석의 갓을 정성스레 닦아 올렸습니다. 만석은 그런 분이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지요.
순이가 20해 동안 해온 일들을 분이는 마치 처음 선보이는 제주처럼 해냈고 만석은 그것을 처음 보는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순이는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흙을 만지면 마음이 좀 가라앉았으니까요. 그러나 그날은 아무리 흙을 쥐어도 손이 떨리는 것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몰리면 결국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순이도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했지만 안에서는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지요. 그래도 저녁이 되면 다시 부엌에 불을 지피고 밥을 차렸습니다. 그게 순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순이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짐작이 가십니까?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그 결말이 아닙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마을 아낙네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 순천에서 첩을 데려왔다는 것, 순이가 안방을 내줬다는 것, 그러고도 아무 말 없이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다는 것이 두레박처럼 온 동네를 돌아다녔지요. 누구는 순이가 불쌍하다 했고, 누구는 어리석다 했고, 누구는 독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순이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매일 아침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아이들 밥을 짓고 텃밭을 가꾸었지요. 그 마음 아마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소문이 돌아다니는 마을 안에서 고개를 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요. 그러던 어느 날 분이가 조심스럽게 부엌 문 앞에 서서 순이를 불렀습니다. 마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지요. 순이는 돌아보지도 않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분이가 한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가진 것 같다고 했지요. 만석의 아이라고 했습니다. 순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부엌 찬장으로 가서 미역을 꺼내왔지요. 분이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이는 그 눈물을 보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미역국을 끓였지요. 이후로 분이에게 산딸이 다가올수록 순이는 더 바빠졌습니다.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챙겼고 산파를 미리 알아두었으며 아이 베네 옷을 손수 지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더욱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정신이 있는 것이냐고 첩이 아이를 낳는데 본처가 산파를 불러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그러나 순이는 그저 묵묵히 움직였습니다. 이 집에서 태어날 아이가 죄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딸아이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때는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은 이른 봄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분이는 사내 아이를 낳았지요. 만석은 하늘을 나는 듯 기뻐하며 마당을 돌아다녔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술을 나눴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석이 처음으로 순이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고맙다 순이야. 그 한마디였습니다.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장독대 뒤로 가서 한참을 혼자 서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지요. 20해를 살며 자신이 낳은 아이들한테도 듣지 못한 그 말을 첩이 낳은 아들 덕에 처음 들었으니까요. 참 서러운 일이었지요. 그러나 순이는 그날도 저녁이 되면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지었습니다. 이 단락이 구독 안내 마지막 구간입니다. 이후부터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뒤집힙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분이의 아들 복동이는 무럭무럭 자랐고 순이의 아들들도 장성해 큰아들 돌쇠는 장터에서 일을 하고 둘째 봉수는 훈장 밑에서 글을 배우고 있었지요. 집안은 겉으로 보면 평온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순이는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고분고분하던 분이가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목소리가 커졌지요.
만석도 분이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었고 어느 날부터는 순이더러 아침상을 분이 방으로 들여오라고 했습니다. 순이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눈앞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이 집 안주인으로 살아온 여자가 이제는 첩의 방에 밥상을 들여놓는 처지가 된 것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순이는 밥상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릇 하나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것이 순이의 방식이었습니다. 부러지지 않는 것, 그것이 순이가 이 집에서 살아남는 방식이었지요. 가슴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분이는 그것으로도 모자랐습니다. 이제는 제사 준비도 자신이 주관하겠다고 나섰지요. 만석은 허락했습니다. 순이는 그 집에서 20년 넘게 지내오며 시아버지 기일을, 시어머니 기일을 한 번도 빠짐없이 준비해왔지요. 그런데 그의 제삿날에는 부엌 한켠에 서서 분이가 시키는 대로 음식을 날랐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찼지요. 만석 집안이 망조가 들었다고, 조강지처를 저렇게 대하면 하늘이 벌을 내린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서 만석에게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하는 것이라 여겼으니까요. 순이는 그날도 제삿밥을 마지막으로 물리고 부엌에서 혼자 찬밥을 먹었습니다. 어둑한 부엌 안에서 혼자 숟가락을 드는 그 모습을 딸 연희가 부엌 문틈으로 바라보다 소리 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 마음 아마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의 겨울이 유독 매서웠습니다. 한강이 꽁꽁 얼고 남원 땅에도 눈이 허리까지 쌓이는 날이 이어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만석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중풍이었습니다. 오른쪽 몸을 전혀 쓰지 못하게 되었고 말도 어눌해졌지요. 분이는 처음 사흘은 곁에서 간호했습니다. 그러나 열흘이 지나자 슬슬 지쳐갔고 보름이 지나자 아이를 핑계로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만석 곁에 남아 대소변을 받아내고 약을 다리고 굳어가는 몸을 주물러주고 있는 사람은 순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역시 본처는 다르다고요. 그러나 순이는 그 말도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칭찬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자신을 내쫓다시피 한 남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시간이 순이에게도 쉬운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됩니다. 만석이 쓰러지고 2달이 지났을 무렵 분이는 복동이를 데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친정 쪽 친척이 있다는 전주로 간다고 했지요. 남긴 말은 짧았습니다. 형편이 일이 되었으니 더 있어봐야 서로 힘들기만 하다고 했지요. 만석은 그 말을 듣고 사흘간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그 사흘 동안 죽을 끓여 방 앞에 놓아두었지요. 만석이 먹든 먹지 않든 맵기 차렸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방 앞에 놓아둔 죽그릇이 비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보고 아무 말 없이 그릇을 거두어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그랬습니다. 버려질 뻔한 여자가 자신을 버리려 했던 남자의 밥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순이에게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삶이었지요. 봄이 되자 만석은 조금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어야 했지만 마당을 천천히 걸을 수는 있게 되었지요. 어느 날 오후 만석은 지팡이를 짚고 텃밭 앞에 섰습니다. 겨우내 순이가 혼자 일군 텃밭에 봄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 있었지요. 만석은 오래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을까? 부엌에서 순이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지요. 만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빨래를 안고 우물로 갔지요.
거기서 혼자 한참을 울었다고 나중에 딸 연희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고개 숙임을 받기까지 20해가 넘게 걸렸으니 참 서러운 일이었지요. 그러나 그것이 두 사람 사이에서 처음으로 오간 진짜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해 여름 마을에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순이의 큰아들 돌쇠가 고을 원님에게 청거되어 아전 자리를 얻었다는 것이었지요. 남원 고을에서 평민 집안 자식이 아전이 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하나둘 만석집을 찾아와 축하를 건넸지요. 그 자리에서 만석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이가 혼자 농사짓고 나물 팔아 아이들 서당 보낸 그 세월이 이런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했다고도 했지요. 순이는 그 말을 듣고 그냥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지요. 마을 어른 한 분이 그 모습을 보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 여자가 이 집의 진짜 기둥이었다고요. 순이는 끝까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칭찬을 들을 자리에서도 그냥 부엌으로 가는 사람이었지요. 그로부터 몇 해가 더 지난 어느 늦은 오후, 만석은 조용히 순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이었지요. 순이는 깜짝 놀라 일으키려 했지만 만석은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는 끝까지 말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무릎 꿇고 있는 것이 전부였지요. 눈물이 흘렀는지도 모릅니다. 순이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만석의 손을 잡아 천천히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시작했지요. 그것으로 두 사람 사이의 모든 것이 정리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말보다 오래가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 무릎꿇음 하나가 20해의 세월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을 겁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니, 어쩌면 그것이 만석이 살면서 가장 용기 있게 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순이는 60이 넘어서도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아이들이 말려도 소용없었지요. 흙을 만지면 마음이 가라앉는다고 이게 자신의 낙이라고 했습니다. 만석은 지팡이를 짚고 텃밭 옆 평상에 앉아 순이가 일하는 것을 바라보았지요.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젊은 날처럼 다정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가장 오래된 부부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맞을 겁니다. 풍파를 다 겪고도 한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사이에만 흐르는 공기가 있으니까요. 아이들은 장성에 하나씩 집을 떠났지만 두 사람은 그 집에 남았습니다. 봄이 되면 순이가 씨앗을 심고 여름이 되면 만석이 평상에 앉아 그것을 바라보고 가을이 되면 둘이 함께 거두었지요. 말없이도 맞아 돌아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순이가 세상을 떠난 것은 이른 봄의 일이었습니다. 텃밭에 씨앗을 심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고 하지요. 마지막까지 흙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왔을 때 순이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고 얼굴은 편안했다고 합니다. 고을 사람들이 장례에 모였는데 그 수가 보통 평민 집안과는 달랐다고 전해집니다. 순이가 살아온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든 것이었지요. 이 여자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그 마지막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만석은 그날 상회 앞에서 짧게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소 라고 했지요. 그 한마디가 온 고을에 퍼졌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원 땅에서 순이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이유가 되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참 서러운 삶이었지만 참으로 단단한 삶이었습니다. 순이가 떠난 뒤 만석은 혼자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흙 앞에 쪼그리고 앉아
순이가 늘 하던 방식대로 씨앗을 심었지요.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흙을 다루는 손이 순이의 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만석은 봄마다 그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딸 연희가 와서 도와주면 만석은 그냥 평상에 앉아서 텃밭을 바라보았지요. 보는 것만으로도 됐다고 했습니다. 순이가 만지던 흙이니까요. 만석은 순이보다 3년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에 남긴 말은 아이들도 처음 듣는 것이었다고 하지요. 그 여자한테 미안하다고 그 말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참 서러운 이야기였지요. 그러나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은 아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한 여자가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아낸 그 단단함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것을요. 만석이 자리를 털고 일어난 그 봄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분이가 떠나고 나서 텅 빈 안방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고 만석은 한동안 사랑채에서 혼자 지냈지요. 순이는 그 방을 쓸고 닦았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먼지가 쌓이면 닦고 창호지가 찢어지면 바르고 그렇게 했지요. 만석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말도 지금 이 여자 앞에서는 가볍게 느껴졌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걸었습니다. 순이는 그런 만석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말없이 같은 마당을 걸었습니다. 그해 가을 둘째 아들 봉수가 훈장에게서 독립해 직접 서당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마을에 아이들을 가르칠 서당이 하나 더 생기면 좋겠다는 말이었지요. 만석은 선뜻 허락했습니다. 순이는 봉수의 서당 자리를 보러 함께 다니고 책상을 들여놓는 것을 도왔습니다. 서당 문을 여는 날 마을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순이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글을 배우는 모습이 좋았던 것이지요. 자신이 어릴 때 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더 그랬습니다. 봉수는 나중에 그날 어머니의 표정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잘 웃지 않던 어머니가 그날은 오래 웃고 있었다고요. 그 마음 아마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자식이 자기가 못 이룬 것을 이루는 것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을요. 겨울이 오기 전 순이는 큰아들 돌쇠를 불러 앉혔습니다. 아전 자리를 얻은 뒤로 고을 관아에서 일하느라 바쁜 아들이었지요. 순이는 아들에게 딱 한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살면서 가장 많이 배운 것이 그것이라고 했지요. 돌쇠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함부로 대해졌는지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순이는 아들이 우는 것을 보고 그냥 등을 한번 두드려 주었습니다. 됐다고 이제 가보라고 했지요. 그것이 순이의 방식이었습니다. 위로를 받는 것보다 위로를 주는 쪽이 더 익숙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이듬해 봄 딸 연희가 시집을 갔습니다. 남원고을 건너편 마을의 목수 아들에게로 갔지요. 혼수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순이는 자신이 시집 올 때 가져왔던 비단 한 피를 꺼내 연희에게 주었습니다. 20해가 넘도록 장롱 깊숙이 묻어두었던 것이었지요. 연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순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연희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고 돌아섰지요. 만석은 그 모습을 대청마루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연희를 보내고 나서 순이는 며칠간 말이 더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집을 떠나는 것이 기쁜 일이면서도 조용히 아픈 일이었으니까요. 그 마음 아마 자식을 보낸 어머니라면 누구나 알 것입니다.
그의 여름 마을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논이 쩍쩍 갈라지고 우물물이 줄어들었지요. 만석은 지팡이를 짚고 논두렁을 걸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이는 새벽같이 일어나 남아있는 우물물을 길어 논에 댔지요.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도 나도 나서 도왔지요. 순이네 논뿐 아니라 이웃집 논에도 함께 물을 댔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자기 논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가뭄은 한 달을 더 이어지다가 비가 내렸습니다. 순이는 그 빗소리를 처마 밑에서 들으며 오래 서 있었다고 합니다. 참 서러운 일이었지요. 하늘에 빌어도 듣지 않는 것들이 있고 그래도 버텨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순이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가뭄이 거치고 나서 만석은 처음으로 순이에게 같이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둘이 마주 앉아 밥상을 받았지요. 말은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분이가 들어오기 전 두 사람이 매일 그렇게 밥을 먹었던 것처럼요. 만석은 밥을 다 먹고 나서 순이의 손을 한번 봤습니다. 거칠고 마디가 굵어진 손이었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순이는 못 본 척 그릇을 거두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것이 무엇인지는 말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 밥상 앞에서 무언가 하나가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다고 나중에 돌쇠가 그날을 기억하며 말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만석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을 직접 쓸었지요. 지팡이를 짚고 비질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했습니다. 순이가 매일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순이가 말렸습니다. 괜찮다고 제가 할 일이라고 했지요. 그러나 만석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이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혼자 부엌으로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나 그날 아침 밥이 유독 맛있었다고 만석이 나중에 돌쇠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거창한 사건 때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어느 날 아침 비를 들고 마당을 쓰는 것으로 시작되기도 하지요. 봉수의 서당이 마을에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아이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봉수는 훈장으로서의 재능이 있었지요. 가르치는 것을 즐겼고 아이들도 봉수를 잘 따랐습니다. 순이는 가끔 서당 앞을 지나다가 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소리가 좋았지요. 자신은 평생 글을 배우지 못했지만 아들이 가르치는 글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봉수는 어머니가 서당 앞에서 발을 멈추는 것을 몇 번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서당 앞에 작은 나무 하나를 심었다고 하지요. 어머니가 서 있던 그 자리예요. 그 마음 아마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의 겨울이 깊어질 무렵 만석은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분이와의 일에 대해서였지요.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는지 자신도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그때는 눈이 멀었던 것 같다고요. 순이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만석이 다 말하고 나서야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다 지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말을 듣는다고 지나간 것이 돌아오지는 않는다고 했지요. 그러나 한 가지는 말했습니다. 그때 자신이 제일 서러웠던 것은 첩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남편이 자신에게 묻지 않았던 것이라고요. 만석은 그 말을 듣고 오래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순이가 평생 그 말을 꺼내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지 그제야 만석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만석이 쓰러진 뒤 처음으로 온 식구가 모인 설날이었지요. 돌쇠는 관아에서 일찍 나왔고 봉수는 서당 문을 닫고 왔으며 연희도 남편과 함께 친정을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이 사람 소리로 가득 찼지요. 순이는 새벽부터 일어나 떡을 치고 국을 끓이고 전을 부쳤습니다. 만석은 지팡이를 짚고 부엌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 순이가 음식을 날라 상을 차리는 소리, 그 모든 것이 한데 뒤섞인 그날, 만석은 처음으로 자신이 거의 잃을 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알았다고 합니다. 참 서러운 깨달음이었지요. 너무 늦게 왔으니까요. 설날이 지나고 연희가 돌아가기 전날 밤 순이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연희는 어머니한테 묻고 싶었던 것을 오래 망설이다가 물었지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느냐고요. 순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미웠다고 했지요. 그러나 미운 것과 내버려두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우면서도 밥을 짓는 것이 어떤 것인지, 미우면서도 약을 다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약함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방식이었다고 했지요. 연희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있다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순이는 잠깐 그 안음을 받았다가 슬며시 물러났지요. 됐다고 어서 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순이의 방식이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봄이 되자 만석의 몸이 한결 좋아졌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마당을 걸을 수 있게 되었지요. 만석은 그날 처음으로 텃밭에 직접 들어갔습니다. 순이 옆에서 호미를 들었지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잡초를 뽑다가 새싹을 건드리기도 했지요. 순이는 그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거기는 놔두라고, 그건 아직 어린 것이라고요. 만석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텃밭을 일구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호미 소리가 리듬처럼 맞아들어갔지요. 마을을 지나던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 말했다고 합니다. 만석이 아내 옆에서 호미를 들고 있더라고. 그 집이 이제야 제대로 된 것 같더라고요. 그 무렵 전주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분이가 전주에서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복동이를 데리고 친척 집에 얹혀 살다가 친척마저 사정이 어려워지자 이제는 행랑채 한 칸을 빌려 혼자 삭바느질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만석은 그 소식을 듣고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순이는 그 옆에 있다가 조용히 물었지요. 복동이는 잘 있느냐고요. 만석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순이는 쌀 한 대와 포를 조금 싸서 봉수 편에 전주로 보냈습니다. 봉수는 어머니가 왜 그러는지 알면서도 묻지 않았지요. 그것이 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운 사람한테도 아이가 굶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마음 아마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해 여름 복동이가 남원으로 왔습니다. 분이가 보낸 것이었지요. 6살짜리 아이가 혼자 길을 걸어온 것은 아니었고 봉수가 전주에 갔다가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만석은 복동이를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이를 닮기도 했지만 눈매가 자신을 닮아 있었으니까요. 순이는 복동이를 보자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서 밥을 차려왔습니다. 아이가 배가 고플 거라고 했지요. 복동이는 낯선 집에서 눈치를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순이는 그 옆에 앉아서 반찬을 더 얹어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첩의 아이를 저렇게 대하는 본처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러나 순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이는 아이였으니까요. 복동이는 그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분이가 형편이 나아지면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그 형편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지요. 순이는 복동이를 봉수의 서당에 보냈습니다. 글을 배워야 한다고 했지요. 복동이는 처음에는 낯을 가리다가 점점 서당에 익숙해졌고 봉수도 그 아이를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서당에서 돌아오는 복동이를 마당에서 맞이하며 오늘은 무엇을 배웠느냐고 물었지요. 복동이는 처음에는 머뭇거리다가 차츰 큰 소리로 배운 것을 외워 보였습니다. 만석은 그때마다 잘했다고 했지요.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도 없었던 집안에 복동이의 글 읽는 소리가 새로운 소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복동이가 온 뒤로 집안이 달라졌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집안이 달라지는 법이지요. 아침마다 뛰어다니는 발소리가 생겼고 저녁이면 오늘 서당에서 있었던 일을 떠들어대는 소리가 생겼습니다. 만석은 그 소리를 들으며 밥을 먹었고 순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설거지를 했지요. 두 사람은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침묵이 서로를 외면하는 침묵이었다면 지금의 침묵은 같은 소리를 함께 듣는 침묵이었지요. 그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몰리면 결국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고 했지만 아이 하나가 오면 무너진 마음이 다시 쌓이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그해 가을, 돌쇠가 장가를 들었습니다. 고을 아전에 며느리로 들어온 새색시는 순천 출신의 얌전한 처녀였지요. 순이는 그 며느리를 처음 보는 날 오래 들여다보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20도 안 된 나이에 이 집으로 시집 올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떠올렸던 것이지요. 순이는 며느리한테 딱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네가 할 일이 있고 네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다고요. 그 둘을 잘 구분하며 살라고 했지요. 며느리는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곁에서 몇 해를 살고 나서야 그 말의 뜻을 알았다고 나중에 자기 딸한테 그렇게 전했다고 하지요. 겨울이 오기 전 분이에게서 소식이 왔습니다. 전주에서 삭바느질로 살아가던 분이가 그 솜씨를 인정받아 어느 방가의 침선비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었지요. 형편이 나아졌으니 복동이를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만석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순이도 마찬가지였지요. 복동이가 짐을 싸는 날 순이는 아이의 옷을 새로 지어 싸주었습니다. 겨울옷이었지요. 복동이는 떠나기 전 순이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순이는 그 절을 받고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었지요. 아무 말 없이요. 복동이가 대문을 나서는 것을 순이는 부엌 문틈으로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잘 크기를 바랐을 겁니다.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든 아이는 죄가 없다고 했으니까요. 복동이가 떠나고 나서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만석은 그 조용함이 예전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고 했지요. 아이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이렇게 다른지 몰랐다고요. 순이는 그 말을 듣고 그냥 웃었습니다.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니었지요. 그냥 웃었습니다. 만석은 그 웃음을 보고 오래 있었다고 합니다. 순이가 웃는 것을 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았으니까요. 그 웃음 하나가 만석에게는 오래 남았다고 나중에 돌쇠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오래 기억하는 것이 꼭 크고 거창한 것은 아닌 법이지요. 어느 날 저녁 마당에서 아내가 그냥 한번 웃은 것, 그것이 평생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듬해 봄 돌쇠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순이의 첫 손자였지요. 아들이었습니다. 순이는 산파를 불렀고 며느리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을 때 만석은 마당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왜 어른들이 우는지
그날 비로소 알았다고 했지요. 순이는 손자를 품에 안아보고 조용히 만석에게 건넸습니다. 만석은 그 작은 것을 받아 안고 한참 있었지요. 두 사람이 그렇게 나란히 서서 갓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는 그 순간 오랜 세월 쌓인 것들이 조금 녹아내렸는지도 모릅니다. 말없이도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오래된 부부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손자가 태어나고 나서 순이는 더 바빠졌습니다. 며느리를 도와 아이를 보았고 틈틈이 텃밭을 가꾸었으며 만석의 끼니를 챙겼지요. 예순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도 몸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그런 순이를 보며 이제 좀 쉬라고 말했지요. 순이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몸이 움직이는 것이 쉬는 것이라고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오히려 더 힘들다고 했지요. 만석은 그 말을 듣고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으니까요. 평생 움직이며 살아온 사람에게 가만히 있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힘든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마음 아마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해 가을 봉수의 서당에서 처음으로 과거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이 나왔습니다. 봉수가 가르친 아이 중 하나가 고을 원님의 눈에 들어 한양 유학을 권유받은 것이었지요. 봉수는 그 소식을 어머니에게 가장 먼저 알렸습니다. 순이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있다가 잘 됐다고 했지요. 그 아이가 누구 자식이냐고 물었습니다. 봉수가 이름을 대자 순이는 그 아이 어머니를 알고 있다고 했지요. 힘들게 사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순이는 그날 저녁 쌀 한 마를 그 집에 보냈습니다. 한양 가는 길에 쓰라고요. 봉수는 어머니가 왜 그러는지 알았습니다. 자신이 한양에 가지 못한 것을 그 아이를 통해 조금이나마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참 서러운 기쁨이었지요. 겨울이 깊어지면서 만석의 몸이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중풍 뒤로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찬바람이 불면 오른쪽 몸이 더 굳었고 말이 더 어눌해졌습니다. 순이는 만석방에 군부를 덧대고 약재를 구해 다렸지요. 봉수가 의원을 불러왔고 의원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름진 것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순이는 그 말대로 했지요. 만석은 그 정성을 받으면서 한 번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죽으면 이 집 어떻게 할 거냐고요. 순이는 잠깐 만석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니까 내가 살 거라고 했지요. 만석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을 겁니다. 새봄이 되자 만석은 다시 조금 나아졌습니다. 겨울마다 나빠지고 봄마다 조금 나아지는 것이 반복되었지요. 순이는 그 패턴을 알고 있었습니다. 겨울을 넘기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그해 봄 순이는 텃밭에 새로운 것을 심었습니다. 약재로 쓸 수 있는 풀들이었지요. 당귀, 청궁, 작약을 구해다 조심스럽게 심었습니다. 만석의 몸에 좋다는 것들이었지요. 만석은 그 풀들이 자라는 것을 평상에 앉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것인지 물었지요. 순이가 하나하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만석은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 사람이 텃밭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것이 오랜만에 긴 대화였습니다. 그것으로 봄이 왔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해 여름 돌쇠가 고을 원님에게 인정을 받아 더 큰 고을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남원에서 전주로 가는 것이었지요. 기쁜 일이었지만 순이에게는 아들이 멀어지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돌쇠는 떠나기 전날 어머니 앞에 앉아 오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앉아 있었지요. 순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 옆에 앉아 있었지요. 해가 기울어지도록 두 사람은 그렇게 있었습니다. 나중에 돌쇠가 일어서면서
한 말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 말뿐이었지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잘 가라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가 있으니까요. 어머니와 아들이 그런 사이였습니다. 돌쇠가 전주로 떠나고 나서 집안은 봉수와 순이, 만석 셋이 남았습니다. 봉수는 서당 일이 있어 낮에는 나가 있었고 저녁이면 돌아왔지요. 순이와 만석 둘이서 낮을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어색했지요. 오랫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이 있었고 분이가 있었고 복동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둘만 남았지요. 그 어색함이 거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만석이 평상에 앉아 있으면 순이가 그 옆에 앉아 콩을 고르거나 바느질을 했지요. 말은 없었지만 그 옆에 앉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에게는 아주 오랜만의 평화였지요. 그 무렵 봉수가 혼잣말을 가져왔습니다. 서당에 아이를 보내는 집의 딸이었지요. 순이는 그 처녀를 한번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봉수가 데려왔고 순이는 한참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눈이 맑다고요. 눈이 맑은 사람이 마음도 맑다고 했지요. 만석도 그 처녀를 보고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혼인은 그렇게 정해졌지요. 봉수의 혼인날 집안이 다시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음식이 넘쳤지요. 순이는 그날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만석은 그 순이를 보다가 문득 처음 혼인하던 날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때 순이도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왔었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지요. 봉수가 장가를 들고 나서 집안에 며느리가 둘이 되었습니다. 전주에 있는 돌쇠의 아내와 이 집에 함께 사는 봉수의 아내였지요. 봉수의 아내는 눈이 맑은 만큼 성품도 고왔습니다. 순이를 잘 따랐고 시키지 않아도 먼저 움직였지요. 순이는 그 며느리가 기특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주의를 주었지요.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몸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많이 해서 달아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으니까요. 그 마음 아마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달아버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닳지 말라고 하는 마음을요. 그해 가을 남원고을에 고을 원님이 바뀌었습니다. 새 원님은 부임하자마자 고을의 사정을 살피기 위해 마을마다 사람을 보냈지요. 그 과정에서 순이의 이름이 원님의 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본처를 내쫓다시피 하고 첩을 들인 남편 곁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남편이 쓰러지자 간호하고 첩의 자식까지 거둔 여자가 있다는 이야기였지요. 원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 순이를 불렀습니다. 순이는 관아에 가는 것이 불편했지만 원님의 청이라 거절할 수가 없었지요. 원님은 순이를 보자 직접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런 여자가 고을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했지요. 순이는 그 절을 받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지요. 칭찬 앞에서도 순이는 순이었습니다. 원님이 순이에게 정표를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열려문이나 정려를 세우는 것은 아니었지만 고을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남기겠다고 했지요. 순이는 그것도 사양했습니다. 자신은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리에서 살아온 것뿐이라고 했지요. 원님은 그 말을 듣고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요. 순이는 그 말에도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님이 다시 청하자 순이는 딱 한 가지만 부탁했지요.
마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종이와 붓을 서당에 보내달라고요. 봉수의 서당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님은 그 자리에서 허락했다고 합니다. 순이가 자신을 위해 요청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원님에게 종이와 붓이 들어온 날 봉수의 서당은 환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새 붓을 받아들고 좋아했지요. 봉수는 어머니한테 그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순이는 그 말을 들으며 그냥 고개를 끄덕였지요. 잘 됐다고 했습니다. 봉수는 어머니가 원님을 만나 그런 부탁을 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왜 자신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았냐고 물었지요. 순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있다고요. 봉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필요한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요청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가슴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만석의 몸이 또 나빠졌지요. 이번에는 예전보다 더 심했습니다. 의원이 와서 보고 나서 봉수를 따로 불러 말했다고 합니다. 봄을 넘기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요. 봉수는 그 말을 순이한테 전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순이는 이미 알고 있었지요. 말해주지 않아도 몸이 그렇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순이는 그날부터 만석방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군부를 덧대고 약을 더 자주 다리고 밤에는 만석 옆에 앉아 있었지요. 만석은 그런 순이를 보며 한 번은 말했다고 합니다. 미안하다고요.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만석의 손을 잡고 있었지요. 말보다 오래가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 겨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고 바람이 매서웠지요. 만석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정신은 맑았지요. 아이들이 걱정이 되어 전주에서 돌쇠가 내려왔고 연희도 남편과 함께 친정을 찾아왔습니다. 집안이 오랜만에 가득 찼지요. 만석은 아이들이 모인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한 명씩 옆에 앉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오래 살면서 후회하는 것들을 말했다고 합니다. 돌쇠한테는 아랫사람을 잘 대하라고 했고 봉수한테는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라고 했으며 연희한테는 자신을 너무 낮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이를 바라보며 오래 있었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을 겁니다. 만석은 그의 겨울을 넘기고 이른 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순이가 곁에 있었지요. 아이들도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만석은 눈을 감기 직전 순이의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힘이 없는 손이었지만 분명히 잡았지요. 순이는 그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숨을 거두고 나서도 한참을 그 손을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울었지만 순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만석의 손을 잡고 있었지요. 나중에 연희가 어머니를 일으키려 하자 순이는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잠깐만 더 있자고요. 그 잠깐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오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 마음 아마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만석의 장례가 끝나고 나서 순이는 며칠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지요. 봉수가 걱정이 되어 문을 두드렸을 때 순이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좀 쉬고 싶다고 했지요. 봉수는 어머니가 평생 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으니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나서 순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히 빗고 나왔지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습니다. 봉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슬픔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순이는 밥을 차리고 봉수를 불러 같이 먹었습니다.
밥상 앞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이제 우리끼리 잘 살아야 한다고요. 만석이 떠난 뒤 순이의 하루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불을 지피고 밥을 짓고 텃밭을 가꾸었지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평상에 아무도 앉아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석이 지팡이를 짚고 앉아 텃밭을 바라보던 그 자리가 비어 있었지요. 순이는 가끔 그 평상을 쓸었습니다. 아무도 앉지 않는 평상을 매일 닦았지요. 봉수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보고 웃으며 말했지요. 빈자리도 닦아야 먼지가 안 쌓인다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봉수의 아내는 한참 생각했다고 합니다. 빈자리를 닦는 것이 그리움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고 했지요. 그해 봄 봉수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지요. 순이는 그 아이를 받아 안으며 오래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딸이라서 좋다고 했지요. 아들도 좋지만 딸은 또 다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봉수의 아내는 그 말의 뜻을 물었지요. 순이는 말했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닮으려 하고 어머니는 딸을 통해 다시 산다고요. 그래서 딸이 있으면 자신이 살아온 것이 헛되지 않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봉수의 아내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삭혔는지 그 말 한마디에 담겨 있었으니까요. 순이는 그 아이의 이름을 봄에 태어났으니 춘이라 부르자고 했습니다. 봉수 부부는 그 이름을 따랐지요. 춘이가 태어나면서 순이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손자도 있었지만 손녀를 보는 마음은 또 달랐지요. 춘이가 걷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순이의 발치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순이가 텃밭에 가면 춘이도 따라갔고 순이가 부엌에 가면 춘이도 따라갔지요. 순이는 그 아이한테 이것저것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뭐고 저건 뭐라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봉수는 그 모습을 보며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했다고 합니다. 흙을 어떻게 고르는지, 씨앗을 얼마나 깊이 심는지, 불을 어떻게 떼는지 그 모든 것이 어머니의 몸에 새겨진 것들이었지요. 그것을 춘이가 이어받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65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먼 곳을 다녀왔습니다. 봉수가 데려간 것이었지요. 어머니가 한 번도 남원 땅을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지리산 자락의 절에 다녀오자고 했습니다. 순이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봉수가 간청하자 따라 나섰지요. 지리산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걸어서 이틀이 걸렸지요. 순이는 그 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힘들지 않느냐고 봉수가 물으면 괜찮다고 했지요. 절에 도착해서 불전에 앉았을 때 순이는 오래 눈을 감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빌었는지는 말하지 않았지요. 봉수는 옆에서 어머니가 빌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지금 이 순간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빌고 있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지리산에서 돌아온 뒤 순이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뭔가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봉수의 아내가 말했지요. 전보다 더 자주 앉아 있었고 춘이를 무릎에 앉혀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많이 했지요. 자신이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들을 춘이한테 해주었습니다. 봉수의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시어머니의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실감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에게도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머니가 있었고 뛰어다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요. 사람은 누구나 어린 시절이 있지만 언제부터인가 그것이 잊히는 경우가 있지요. 순이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춘이 덕분에 그 시절이 다시 말로 나왔습니다. 순이가 67이 되던 해 전주에서 돌쇠가 내려왔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지요. 돌쇠가 일하는 고을에서 인정을 받아
더 높은 자리로 오르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말을 듣고 잘 됐다고 했지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자는 잘 있느냐고요. 돌쇠가 다 잘 있다고 하자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차리러 갔습니다. 돌쇠는 그 모습을 보며 어머니가 자신의 성공보다 가족이 잘 있는지를 더 먼저 물어본다는 것을 알았지요. 나중에 돌쇠는 그것이 어머니한테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가장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이 잘 있는지라는 것을요. 순이는 그것을 가르쳐 준 적이 없었지만 돌쇠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에 순이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가 생겨났습니다.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요. 아낙네들이 일하면서 흥얼거리는 노래였는데 순이의 삶을 짧게 담은 것이었습니다. 만석이 첩을 들였어도 순이는 자리를 지켰고 남편이 쓰러져도 곁을 지켰으며 첩의 아이도 거두었다는 내용이었지요. 노래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졌지요. 순이는 그 노래를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싫어하는 것 같지도 않았지요. 그냥 자신의 이야기가 노래가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평소처럼 텃밭을 가꾸고 밥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순이었습니다. 단락 68. 이듬해 봄 연희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왔습니다. 연희의 딸이 벌써 8살이 되어 있었지요. 순이는 외손녀를 보자 반가웠습니다. 춘희와 나이가 비슷했으니까요. 두 아이가 함께 마당을 뛰어다니는 것을 순이는 평상에 앉아 바라보았습니다. 연희는 그 옆에 앉아 어머니를 보았지요. 어머니의 얼굴에 주름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그날 처음 가까이서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언제 이렇게 늙으셨냐고 물으려다가 참았지요. 그 대신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는 그 손을 받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어머니와 딸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의 여름이 무덥게 지나갈 무렵 순이는 처음으로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운이 없었고 밥맛이 없었지요. 그러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금 피곤한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봉수의 아내가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채고 봉수에게 말했습니다. 봉수가 의원을 불렀지요. 의원은 진맥을 하고 나서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몸이 많이 지쳐 있다고 했지요. 순이는 그 말을 듣고 그렇냐고 했습니다. 그것뿐이었지요. 봉수는 어머니가 앞으로 텃밭 일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알겠다고 했지만 다음 날 새벽에도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봉수는 그것을 보고 더 말하지 않았지요. 어머니에게 텃밭은 쉬는 것이었으니까요. 가을이 되자 순이의 몸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면 기운이 살아났지요. 수확을 거두는 계절이라 손도 많이 갔습니다. 봉수의 아내와 함께 고추를 따고 깨를 털었지요. 두 사람이 나란히 일하는 모습을 봉수가 보고 흐뭇했다고 합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저렇게 잘 맞는 집이 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봉수의 아내는 순이한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리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요. 순이는 특별히 가르쳐 준 것이 없다고 했지요. 그러나 봉수의 아내는 말했습니다. 곁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배우는 것이 있다고요. 그 마음 아마 좋은 사람 곁에 있어 본 사람이라면 알 겁니다. 그해 겨울 순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봉수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긴 이야기였지요. 시집 오던 날부터 시작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던 시절, 흉년에 나무를 팔던 것, 분이가 들어오던 날, 물동이가 떨어지던 그 순간까지요.
봉수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었지만 어머니의 입으로 듣는 것은 달랐지요. 순이는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해두어야 할 것 같아서 했다고요. 잊히는 것이 슬프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지요. 봉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봉수는 그날 밤 어머니의 이야기를 종이에 적었습니다. 원님에게 받은 종이었어요. 봉수가 적은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씩 퍼졌습니다. 봉수가 직접 퍼뜨린 것은 아니었지요.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가끔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에게 말했고 부모들이 이웃에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사실을 알고 봉수한테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고 했지요. 봉수는 아이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요. 순이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다고요. 그것이 순이가 봉수에게 고맙다고 한 거의 유일한 순간이었다고 봉수는 나중에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봄이 또 왔습니다. 순이는 69이 되었지요. 텃밭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봉수의 아내가 옆에서 도왔고 춘이도 작은 손으로 흙을 만졌지요. 세 사람이 나란히 텃밭에 앉아 씨앗을 심는 모습을 지나가던 마을 사람이 보고 그림 같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그 말을 듣고 웃었지요. 그림이 어디 있느냐고 그냥 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은 그것이 그림이라고 했지요. 오래된 할머니와 며느리와 손녀가 나란히 봄을 심는 것이요. 순이는 그 말을 듣고 더 웃었습니다. 그날의 그 웃음이 봉수의 아내에게는 오래 남았다고 했지요. 시어머니가 저렇게 크게 웃는 것을 처음 봤다고요. 그의 여름 분이에게서 오랜만에 소식이 왔습니다. 복동이가 장가를 든다는 것이었지요. 분이는 순이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왜 알리고 싶었는지는 쓰지 않았지요. 그냥 알리고 싶었다고만 했습니다. 순이는 그 편지를 봉수에게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글을 몰랐으니까요. 봉수가 읽어주었지요. 순이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잘 됐다고요. 복동이가 잘 컸다는 게 기쁘다고 했지요. 봉수는 어머니가 복동이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떠나던 날 어머니가 부엌 문틈으로 바라보던 것을 봉수는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순이는 그날 저녁 혼자 조용히 있었습니다. 가을이 오면서 순이의 몸이 다시 약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지요. 기운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봉수가 의원을 불렀고 의원은 진맥을 하고 나서 봉수를 따로 불렀지요. 더 이상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몸이 많이 소진되었다고 했지요. 봉수는 그 말을 듣고 어머니를 더 살폈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눈치채고 괜찮다고 했지요. 봉수가 너무 신경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봉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남을 챙겨온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어머니를 챙길 차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순이는 그 마음을 알면서도 불편해했습니다.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선택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됩니다. 돌봄을 받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니까요. 겨울이 시작될 무렵 돌쇠가 가족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온 것이었지요. 전주에서 남원까지 먼 길이었지만 돌쇠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돌쇠가 오는 것을 보고 무슨 일로 왔느냐고 했지요. 돌쇠는 그냥 보고 싶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들어오라고 했지요. 집안이 다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의 소리, 며느리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소리,
봉수와 돌쇠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집안을 채웠지요. 순이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일어나 나가고 싶었지만 봉수가 누워 계시라고 해서 누운 채로 들었지요. 그 소리가 좋았다고 합니다. 이 집이 살아있다는 소리였으니까요. 돌쇠가 며칠 머물다 돌아가기 전날 밤 순이는 아이들을 모두 불러 앉혔습니다. 돌쇠, 봉수, 연희, 그리고 며느리들과 손자들까지요. 순이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자신이 살면서 잘한 것이 있다면 이 사람들을 낳고 키운 것이라고요. 다른 것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조용했지요. 순이는 또 말했습니다. 앞으로 서로 잘 지내라고요. 형제끼리 다투지 말고 며느리들도 서로 잘 대하고 아이들도 잘 키우라고 했지요. 특별한 유언처럼 들리지 않았지만 그것이 순이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서로 잘 지내는 것, 그것이 전부였지요. 아이들은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돌쇠가 떠나고 나서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순이는 몸이 좋지 않은 날이 많아졌지만 그래도 날이 좋으면 평상에 나와 앉았지요. 봉수의 아내가 옆에 앉아 있었고 춘희가 발치해서 놀았습니다. 순이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가끔 말을 걸었지요. 춘희야, 이것 봐라. 저 새가 뭐 하는 것 같으냐고요. 춘희는 그 새가 집을 짓고 있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그렇지, 집을 짓는 거라고 했지요. 집을 짓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저 새는 매일 물어다 놓는다고 했습니다. 봉수의 아내는 그 말을 들으며 시어머니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합니다. 새가 집을 짓는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자신이 이 집을 지어온 이야기였지요. 그의 마지막 날 온 식구가 모였습니다. 설날 전날이었지요. 순이는 음식을 차리려고 일어났지만 봉수의 아내와 연희가 말렸습니다. 자신들이 할 테니 앉아 계시라고 했지요. 순이는 처음에는 가만히 있지 못하다가 봉수가 어머니 손을 잡아 앉히자 그대로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음식을 만드는 것을 바라보았지요. 소리가 났고 냄새가 났고 사람들이 부엌을 드나들었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바라보며 한참 있었지요. 나중에 봉수의 아내가 밥상을 차려왔을 때 순이는 처음으로 상을 받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봉수의 아내한테는 오래 남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고맙다고 한 것이 처음이었으니까요. 새해가 왔습니다. 순이의 마지막 봄이 될 것을 아무도 몰랐지요. 아니, 어쩌면 순이는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그해 봄 순이는 텃밭에 씨앗을 심으면서 봉수의 아내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건 이렇게 심어야 하고 저건 저만큼 간격을 두어야 하고 물은 이때 주어야 한다고요. 봉수의 아내는 예전에도 들은 것들이었지만 그날은 다른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기록을 남기듯 말하는 것 같았다고요. 순이는 씨앗을 다 심고 나서 텃밭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여기가 참 좋다고요. 이 땅이 참 좋다고 했습니다. 봉수의 아내는 그 말을 듣고 그날 일기에 적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오늘 땅이 참 좋다고 하셨다. 그해 봄이 깊어질 무렵 순이는 며칠째 텃밭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았지요. 봉수의 아내가 대신 물을 주고 춘희가 잡초를 뽑았습니다. 순이는 방 안에서 창문을 열어 텃밭을 바라보았지요. 잘 자라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봉수의 아내가 잘 자라고 있다고 하면 고개를 끄덕였지요. 어느 날 아침 순이는 봉수를 불러 말했습니다. 텃밭에 나가보고 싶다고요. 봉수는 부축해서 데리고 나갔지요. 순이는 텃밭 앞에 서서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 흙을 한번 만졌지요. 손에 흙이 묻었습니다. 순이는 그 흙이 묻은 손을 바라보다가
그냥 웃었습니다. 그것이 순이가 텃밭에서 보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순이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을 봉수는 알았지요. 돌쇠와 연희에게 소식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달려왔지요. 순이는 아이들이 모인 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했습니다. 봉수가 그냥 보고 싶어서 왔다고 했지요. 순이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거짓말도 저렇게 하면 된다고 했지요. 아이들은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순이는 우는 아이들을 보며 말했지요. 울지 말라고요. 자신은 잘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쉬운 것이 없다고 했지요. 그 말이 위로가 되었는지 슬픔이 되었는지는 아이들마다 달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은 모두 알았지요. 순이는 그 뒤로도 며칠을 더 버텼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날도 있었지만 맑은 날도 있었지요. 맑은 날에는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봉수의 서당 아이들은 잘 있느냐고, 돌쇠네 손자는 밥을 잘 먹느냐고, 연인의 딸은 바느질을 배우고 있느냐고요. 아이들은 그 물음에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순이는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지요. 어느 날 오후 순이는 봉수의 아내를 불렀습니다. 둘이만 있을 때 말했지요. 이 집 잘 부탁한다고요. 봉수의 아내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 집을 지켜온 사람이 이제 이 집을 넘기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순이는 그 눈물을 보며 손을 한번 잡아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순이가 세상을 떠난 것은 씨앗을 심은 지 보름이 조금 지난 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지요. 봉수가 어머니 방에 들어갔을 때 순이는 눈을 감은 채 편안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숨을 거두면서 힘들었던 흔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잠든 것처럼 보였지요. 봉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울음이 터지지 않았지요. 그냥 어머니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주름이 많은 얼굴이었지만 편안했습니다. 봉수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표정으로 가셨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고요. 평생 편안한 표정을 지을 새 없이 사셨던 분이 마지막만은 편안하셨으니까요. 참 서러운 일이었지만 참으로 다행인 일이기도 했습니다. 순이의 장례는 마을 전체가 함께했습니다. 평민 집안의 장례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많은 사람이 모였지요. 고을 원님도 사람을 보내 예를 갖추었습니다. 봉수의 서당 아이들도 선생님, 어머니의 상여 앞에서 줄을 섰지요. 순이가 살면서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없었습니다. 큰 재산을 모은 것도 아니었고 높은 자리에 오른 것도 아니었지요. 그냥 자기 자리에서 살아온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그 자리를 보내는 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알게 되었지요.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집이 집이 되고 마을이 마을이 된다는 것을요. 순이는 그것을 몸으로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나서 봉수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겨울밤에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자신이 종이에 적어두었던 것들을 다시 꺼내 읽었지요. 읽으면서 몇 번 멈추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요. 봉수는 그 이야기를 서당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한 여자가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아간 이야기라고 했지요. 아이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어머니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봉수는 이야기를 마치며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한 그 사람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아이들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지요. 그렇게 이야기는 전해졌습니다. 봉수의 서당이 있던 자리는 훗날 작은 마을 서당이 되었습니다. 봉수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서당은 이어졌지요.
봉수의 제자 중 하나가 서당을 물려받았고 그 제자의 제자가 또 이어갔습니다. 그 서당 앞에 봉수가 심었던 나무가 있었지요. 어머니가 서당 앞에 서 있던 자리에 심은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는 오래 자랐지요. 마을 아이들이 그 나무 아래에서 글을 읽었고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어 주었으며 가을에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순이나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누가 먼저 부르기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이름이 자연스럽게 불렸지요. 이름 없이 살아간 여자의 이름이 나무 이름이 된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만석의 자손들은 남원 곳곳으로 퍼졌지요. 돌쇠의 자손은 전주에 뿌리를 내렸고 봉수의 자손은 남원에 남았으며 연희의 자손은 장흥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자손들 사이에서 순이의 이야기는 조금씩 다르게 전해졌지요. 어떤 집에서는 첩과 싸워 이긴 여자라 했고 어떤 집에서는 남편을 끝까지 섬긴 여자라 했으며 어떤 집에서는 텃밭을 평생 가꾼 여자라고 했습니다.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요. 다 순이었으니까요. 사람은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보이는 법이고 기억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기억되는 법이니까요. 그 모든 이야기들이 모이면 순이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봉수가 남긴 기록은 그의 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봉수의 아들은 그것을 더 정리해서 마을 어른들에게 보여주었지요. 어른들은 읽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책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러나 그 시절에 평민 여자의 이야기가 책이 되는 일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책이 되지는 못했지요. 대신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일하면서 들려주는 이야기로, 서당에서 훈장이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로, 어머니가 딸에게 잠자리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로요. 그렇게 전해진 이야기가 수백 년을 넘어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때로는 책보다 오래가는 법이니까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각자 다른 것을 가져갔습니다. 어떤 이는 자리를 지키는 것의 의미를 가져갔고 어떤 이는 미우면서도 밥을 짓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져갔으며 어떤 이는 텃밭을 가꾸는 것만으로도 삶이 이어진다는 것을 가져갔지요. 아이들은 선생님의 할머니 이야기로 기억했고 어른들은 자신의 어머니가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연희의 딸은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어머니를 안았다고 하지요. 그것이 이야기의 힘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요. 순이는 그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남겼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조선 중기 남원 땅의 순이라는 여인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모습으로 남았는지는 각자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안타까움을 느끼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대단하다 하셨을 수도 있으며 어떤 분은 나였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라고 하셨을 수도 있지요. 다 맞습니다. 순이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미웠고 서러웠고 무너지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지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아침에 다시 불을 지피고 밥을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순이가 선택한 방식이었고 그 선택이 수백 년을 넘어 전해지는 이유가 되었지요. 그 마음, 이제는 여러분도 조금 알 것 같으시지요. 순이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닐 겁니다. 남원 고을을 바꾼 것도 아니었고 역사를 바꾼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자기 집 텃밭을 가꾸고 자기 아이들 밥을 지으며 자기 자리를 지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순이의 삶이 말해주고 있지요. 우리도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빼앗길 것 같고
때로는 떠나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순이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물동이가 떨어지던 그 마당에서 다음날 다시 물을 길어온 여자를요. 그것이 순이가 우리에게 건네는 이야기입니다. 봉수의 나무,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이나무라고 불렀던 그 나무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마을에 큰 홍수가 났을 때도 가뭄이 들었을 때도 버텼지요. 뿌리가 깊었기 때문이라고 마을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오래된 나무는 뿌리가 깊어서 웬만한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지요. 순이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흔들렸지만 쓰러지지 않았고 바람이 불었지만 뿌리는 남아 있었으니까요. 사람도 나무처럼 뿌리가 깊으면 오래 견딜 수 있다고 봉수의 자손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순이의 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그것은 이 땅, 이 집, 이 자리에 대한 믿음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여기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전라도 남원 땅에는 여전히 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떤 형태로든 어떤 이름으로든 남아있지요. 역사책에는 실리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살아있습니다. 이름 없이 살다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듯이요.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는 대부분 이름 있는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역사를 이루어온 것은 이름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었지요. 순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이 어쩌면 역사책보다 더 진실한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순이의 이야기를 함께한 것이 그 전해짐의 한 부분이 된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순이는 자신의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바랐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살았을 뿐이라고 했을 테지요. 특별한 것을 한 것이 없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전해진 이유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무언가가 닿았기 때문입니다. 공감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자신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는 것,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선 적이 있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아침을 맞이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요. 순이의 이야기는 순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자리에서 버텨온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의 여인들은 많은 것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것을 선택할 수도 없었지요. 그 시대의 구조 속에서 순이도 많은 것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순이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들,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지, 무엇을 지킬 것인지, 그것만큼은 순이의 것이었지요. 누구도 빼앗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 순이라는 사람이 되었고 그 사람이 수백 년을 넘어 지금 이 자리까지 전해진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질지는 선택할 수 있지요. 그 선택들이 모여 각자의 이야기가 됩니다. 봉수의 기록에는 한 가지 짧은 문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텃밭을 보던 날 흙을 만지고 손을 바라보며 웃었다고 적혀 있었지요. 그 웃음이 무슨 웃음이었는지 봉수는 알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웃음이 슬프지 않았다고 했지요. 뭔가를 다 이룬 사람의 웃음 같았다고 했습니다. 흙이 묻은 손을 바라보며 웃는 것, 그것이 순이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에도 흙을 만지고 웃었다는 것이지요. 그보다 더 순이다운 마무리가 있었을까요? 참 서러운 일이었지만 참으로 순이다운 일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늘 이 이야기의 진짜 마지막 장면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조선 중기 전라도 남원 서촌리에 살았던 순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 사람에게 한마디를 건네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수고했다고, 고맙다고요. 만석은 그 말을 너무 늦게 했습니다. 우리는 늦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왼쪽에 올려두었으니 더 좋은 이야기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순이가 심은 씨앗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실제 텃밭의 씨앗이 아니더라도요. 순이가 아이들에게 심어준 것, 며느리에게 보여준 것,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남긴 것들이 씨앗이 되어 전해졌으니까요. 그 씨앗 중 하나가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씨앗이 심어졌겠지요. 그 씨앗이 어떤 것으로 자랄지는 여러분이 결정할 겁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자랄 수도 있고 자신의 자리를 조금 더 단단히 지키는 것으로 자랄 수도 있지요.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순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아마 그것이었을 테니까요. 전라도 남원 서촌리 효종 임금 치세 무렵에 태어나 그 땅에서 살다 간 순이. 이름 석자가 역사에 남지 않은 여자. 논 두 마지기 텃밭을 가꾸며 살았고 남편에게 버림받을 뻔했으며 그래도 자리를 지켰고 첩의 아이도 거두었으며 쓰러진 남편을 일으켰고 아이들을 키워냈으며 텃밭에 무릎 꿇고 씨앗을 심다가 봄날 아침에 조용히 세상을 떠난 여자. 그 여자의 이야기가 수백 년을 넘어 지금 여러분에게까지 닿았습니다.